지난주 제 남동생 민수가 아무 예고 없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육아 조언을 구하러 왔거나 초보 아빠로서 잠깐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서 온 줄 알았죠. 그런데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하고 말하려는 순간 민수는 제 말을 뚝 끊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제 이 집 필요 없잖아. 우리한테 저 우리 아기 태어났어. 처음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 특유의 이상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곧 그의 얼굴이 너무 진지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며 뒤에 이어질 농담을 기다렸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민수는 길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아내 서연은 작은 원룸 같은 아파트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고 아기까지 태어나서 지출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혼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니 제가 가진 집을 민수에게 넘기는 게 맞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설명하자면 이 집은 몇 년 전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곳입니다. 대저택은 아니지만 제게는 꿈의 집이에요. 어릴 때 매년 여름마다 이 집에 놀러오며 자랐고 추억이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집이 제 명의가 된 뒤에는 저축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 수리를 했습니다. 주방을 새로 하고 바닥을 바꾸고 배관까지 손봤어요. 저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버텨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이자 안전한 공간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힘든 건 알겠는데 이 집은 조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고 나는 내 돈과 시간으로 고쳐서 여기 살고 있어. 쉽게 줄 수 없어. 그런데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가족도 없잖아. 이걸 혼자 다 갖고 있는 건 이기적이야. 우리는 아이가 있어. 그때까지 차 안에 있었던 민수의 아내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어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서 가족이 살지 계획도 다 세워뒀다. 그런 이야기를요. 계획이요. 심지어 서연은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굳이 집이 필요하냐며 저는 어디 좋은 아파트 월세로 가서 살면 되지 않냐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저는 안 나가요. 안 줍니다.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서연이 울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눈물이 너무 연기 같았습니다. 서연은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알았어. 누나가 이해할 리 없지. 원래 이기적이잖아. 민수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원이 있는데도 움켜쥐고 있다고. 자기들은 살기 힘든데 제가 이렇게 넓은 집을 혼자 차지하는 게 불공평하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지만 겨우 참고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나가기 전에 서류철을 제 커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이게 가족을 위해 제일 좋은 일이야. 둘이 나간 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표, 그들이 집을 유지할 예산안, 심지어 관리사무소의 소유권 변경을 알리는 초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부탁이 아니라 확정된 일처럼 준비해 온 겁니다. 그 뻔뻔함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는데 놀랍게도 부모님도 민수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달콤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잖니. 민수는 아기도 있고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 가족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아빠도 비슷했습니다. 너는 혼자니까 선택지가 많잖아. 민수네는 선택지가 없어.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은 제가 욕심 많은 악당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너를 이렇게 키운 줄 몰랐다. 며칠 동안은 저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가, 그냥 져버리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해온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늦은 밤까지 벽지 뜯던 날들, 주말마다 캐비닛 달던 시간들,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고쳐온 과정들요. 결국 이건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 노력과 경계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은 절대 못 져. 그러자 민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찢어놓고 있다. 심장이 없다. 그런 말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필요할 때 가족을 외면하는 독한 친척들, 독성가족, 이런 표현을 잔뜩 쓰면서요. 제 이름은 안 썼지만 누굴 말하는지 너무 뻔했습니다. 그 뒤로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쌍한 민수랑 서연을 안 도와주냐고?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요?
저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황당한 요구에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가족 전체가 제 적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결국 마지막 통첩이 왔습니다. 민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빠져 앞으로 우리랑은 끝이야. 그리고 그건 내 조카도 포함이야. 업데이트를 하자면 동생이 제 집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했는데 그 뒤는 더 말도 안 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을 나가고 페이스북에 저격 글까지 올렸으니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미친 요구를 했는지 결국 알겠지 하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법적 조치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제 집을 두고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한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누나를 상대로 누나 집을 뺏겠다고 소송을 하나요? 그런데 문서를 읽을수록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가족 재산의 일부인데 제가 그걸 부당하게 혼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소유권을 넘기거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눠 가지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부모님의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그 결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에겐 아기가 있고 저는 없으니 그 사실 하나로 유언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친동생이 여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다행히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매우 약하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확실하고 그들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논쟁을 억지로 만들어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누가 대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민수와 서연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면서 저를 상대로 싸우게 만든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따지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려는 거야. 공평이요? 제가 그동안 집을 살 수 있게 돈 모으고 살기 좋게 고치느라 들인 시간은요? 저는 이 집을 달라고 떼쓴 적도 없고 유언으로 받은 겁니다. 아빠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민수네가 힘든 걸 못 보겠어.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민수의 뻔뻔함을 키우고 계세요.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엄마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니? 저도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서연은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악마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가족의 집을 혼자 독차지하는 냉혈한, 아기를 좁은 집에 밀어넣는 잔인한 고모, 이런 프레임이었죠. 서연은 자기들 집 사진까지 올렸는데 일부러 더 비참해 보이게 찍어 올린 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붙였어요. 우리 아기에게 안전한 공간을 주고 싶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댓글에는 동조가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다. 이런 말들이요.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곧 친척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이모, 고모,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요. 다들 옳은 일을 하라며 저를 몰아붙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유산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제 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정신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죄책감 유도와 비난이 돌아왔고 문제는 소송이나 SNS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완전히 돌아섰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을 혼자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어두워졌습니다. 소송 서류를 다시 꼼꼼히 보다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 합의서에 서명했고 그 합의서에는 이 집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변호사는 제가 이미 짐작하던 걸 확인해줬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나요? 변호사는 민수와 서연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일부러 소송을 질질 끈다고 말하고 다녔고요. 거기다 저는 서연이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고급 아기용품 매장에서 서연을 봤는데 디자이너 유아 가구에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페이스북에는 힘들다며 짠한 사진을 올리면서 동시에 비싼 저녁 식사와 스파에 간 사진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먹고 산다면서요.
이쯤 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제가 갈등을 피하려고 그냥 집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늘 참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끝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생각할수록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어제 민수가 또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너 이거 후회할 거야. 아기가 크면 내가 어떤 고모인지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집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에 저를 악당으로 만들어도 그건 그들 선택이죠.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이건 집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싸움은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가족 비밀을 끄집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남동생 민수와 아내 서연은 조부모님이 유언으로 제게 남긴 집을 두고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부모님은 민수 편을 들고 심지어 변호사 비용까지 대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제 집이니까 결국 무너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이 숨겨져 있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몇 주 전 변호사가 민수와 서연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반박하려면 가족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거겠지 했죠. 그런데 서류가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파일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조부모님 성함이 적혀 있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이겨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들, 법적 합의서,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저는 위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제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는 제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남자가 민수의 친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조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가족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민수의 친아버지가 엄마에게 큰 돈을 남겼고 그 돈은 민수를 위해 쓰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그 돈의 일부로 문제의 이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이 시간이 흘러 제게 유언으로 온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수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 삶의 바닥이 통째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 동안 이걸 숨겨왔고 지금은 그 비밀이 가장 추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를 추궁해야 하나?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저는 며칠 동안 그 사실을 혼자 품고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은 결국 스스로 폭발하더라고요. 지난주 민수와 또 크게 다투던 중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도 진짜 전부 아는 건 아니잖아. 누나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한 게 아니야. 저는 얼어붙어 민수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대요. 몇 년 전 민수가 10대였을 때 엄마가 진실을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남긴 돈은 원래 자기 몫이고 그 돈으로 산 집이니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자발적으로 내줄 리 없잖아. 그리고 민수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위조서류, SNS 여론몰이까지 전부 계획이었다고요. 저를 압박해서 결국 집을 넘기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철없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조작이었고 부모님도 그걸 알고 함께한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민수에게 미안했어. 민수에게는 그게 맞는 일이라 생각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요? 왜 저를 속였어요? 왜 제가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라고 믿게 해놓고 이제 와서 민수가 빼앗게 도와줘요? 엄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인생이 길잖아. 민수는 이게 더 필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딸이 아니라 민수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을 뿐이라는 거요. 저는 부모님과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뒤로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번갈아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왜 저는 늘 가족 안에서 미묘하게 밀려나 있었는지, 왜 가족이 항상 민수에게는 과하게 맞춰주면서도 저는 알아서 버티길 기대했는지 이유가 보였으니까요.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선명해졌습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새롭게 발견된 자료로 반격 준비 중입니다. 위조 서류만으로도 그들의 주장은 크게 무너집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서연은 계속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제가 민수의 권리를 훔쳤다고요. 친척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제게 등을 돌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집입니다. 저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집을 지키는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